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그동안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했던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업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업무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아쉽습니다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기 초부터 제가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입니다. 제가 당시에는 화물 기사들 또 운송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단순히 회사 편을 들어서 화물 기사분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다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물 기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기형적으로 운영돼 왔던 화물 운송 산업 그 자체를 고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됐던 안전 운임제는 일부분이었을 뿐이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화물 기사분들을 괴롭히는 진짜 문제인 지입제를 폐지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지입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또 화물차 지입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불법 부당행위를 당한 화물 기사분들의 신고를 받아서 구제 절차와 악덕 회사들의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국회에서 지입제에 대한 논의가 멈춰 있다는 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시스템이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생긴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이런 임시 방편을 가지고는 마치 화물 기사들의 대변인인 양 굴었던 야당이 근본적인 문제인 지입제 폐지에 대해서는 화물 운송사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법안 통과가 요원합니다. 여당에서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건설노조에서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때도 저를 향해 노조 때리기다, 반노동 장관이다 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화물연대 건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은 노조는 불법 폭력행위, 건설사는 불법 하도급을 일삼으면서 현장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불법을 양분 삼아 건설노조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결과 적발된 건설노조의 폭력행위는 144명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도 전체 508개 현장에서 333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건설 현장의 문제를 바로 잡고 나니 채용 강요나 금품 수수 같은 불법 행위가 거짓말같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것도 일회성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안으로 후속 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정책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현장을 왜곡하는 또 다른 커다란 문제, 벌떼 입찰이 있었습니다. 특히 호반건설로 대표되는 중견 건설사들이 페이퍼 컴퍼니나 다름없는 건설사를 마구잡이로 설립해서 허위 입찰로 이익을 얻은 것이죠. 특히 호반건설은 그렇게 만든 자녀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금융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편법 상속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음에도 공정위에서는 600여억 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을 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호반건설 회장은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적발된 업체들은 영업 정지 처분과 입찰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련 법안이 정비가 돼야 다시는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택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해 다른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굵직한 것들을 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 문제인데요. 가장 먼저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상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1차 사전 청약에서 20대 1이 넘는 엄청난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이 뉴홈이 5년간 15만 호가 조금 안 되는 양을 공급했었는데요. 이제는 5년간 50만 호로 공급량을 충분히 늘렸습니다. 입지 면에서도 수도권의 우수 입지를 뉴홈 부지로 선정해서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도록 틀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청년들만 위하는 거 아니냐, 중년 무주택자가 더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50만 호 중에 16만 호는 중장년층 물량으로 따로 배정을 해서 무주택자 서민들이 하루빨리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제가 이미 영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LH의 문제점도 전관을 타파하고 민간 공공주택과 시장에서 경쟁하게 만들므로써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심야에 택시가 안 잡힌다고 심야 택시 대란이 났었죠. 근데 지금은 밤에 택시 못 잡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체 간의 분쟁을 잘 중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탄력 요금제, 부재 해제 등을 통해 택시의 공급 숫자를 늘려 나가면서 이전에는 배차 성공률이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제는 성공률이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에 택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다소 택시 잡는데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런 택시 대란 사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시뿐 아니라 광역교통도 손을 봤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광역버스의 경우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승객들을 입석으로 채워서 달리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시내 구간은 상관없지만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법이나 여객법상 입석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넘치는 수요 때문에 용인돼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국민의 안전과도 직접 관련된 일입니다. 입석률을 낮추기 위해서 광역버스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매일 3만 석의 좌석을 추가로 배차해서 입석률을 0.2%대까지 낮췄습니다. 이러한 조치 이전에는 전체 승객의 7%가 넘는 승객들이 입석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했었는데요. 사실상 입석 자체가 거의 사라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GTX의 경우에는 우선 내년 3월에 수서 동탄 구간이 조기 개통됩니다. 내년 말에는 파주 서울역 구간이 추가로 개통됩니다. 다른 GTX B 노선이나 GTX C 노선의 경우도 조기 착공을 통해서 공기를 앞당기고 하루빨리 수도권 광역교통을 책임질 수 있도록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에도 힘을 쏟았는데요. 타다 사태에서 보듯 정부와 스타트업 간의 소통 부재가 큰 문제였습니다. 대기업은 대응할 채널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커피챗이라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현장의 규제 개선의 목소리와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커피챗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내용을 실무자들에게 진행 상황 카드를 만들게 해서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이 결과로 13번의 커피챗을 통해 31개의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고 24개의 규제 개선과 데이터 개방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발굴된 스타트업들에게는 원팀 코리아를 통한 해외 수주 지원도 했고요.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곳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그 열매가 기대됩니다.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 수주도 제가 중점 사업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들, 중화학 플랜트들의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가 원팀을 만들어서 23년 11월 말 기준으로 267억 불의 수주 성과를 올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그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생소한 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중동 붐을 이끌면서 목돈을 모아 귀국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의 임금 환경이 개선되면서 오히려 해외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먼 외국의 타지에서 뜨거운 태양열과 사막 오지에서의 괴로움을 견디면서도 국내 건설과 별 차이가 없다면 누가 해외에 나가서 일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장기간 해외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근로자가 귀국하는 경우 해외 근로자 특별 공급 기회를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오는 급여에 대해서는 확실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이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하나하나 전부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보람도 많았고요.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교통약자가 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플을 사용하지 못해서 택시를 잡지 못하고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어르신들은 여전히 기차표도 매표소와 창구를 이용하셔야 하는데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예약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표를 못 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소외되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저는 또 다른 자리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힘을 얻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쳐주시고 또 등도 두드려 주시면서 제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직은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이었습니다.